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집살이에 치이며 힘들게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흔한 며느리였어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거든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며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럼 순종적인 며느리로 사는 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던 제가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며느리였고 착한 아내였고 성실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뒤에 한 사람을 향한 독을 품은 채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건 임종을 앞둔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저를 마지막으로 부르신 그날부터였어요.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가능하면 빨리 와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친정엄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째 병원에 계셨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에 그 억척스럽고 강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작은 체구에 노인만 남아 있더군요. 제 손을 잡는 친정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서 흠칫 놀라며 두 손으로 꼭 감싸드렸어요. 순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목소린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나 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병실을 둘러보시더니 간호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순이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우리 집 벽장에. 엄마는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끝까지 말씀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엄마는 마치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듯 필사적이었죠. 벽장 안쪽 이불 보따리 안에 검은색 가방이 있어. 그걸 꼭 가져가야 해. 네? 아니, 무슨 가방이길래.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꼭 챙길 테니 지금은 좀 쉬세요. 아니야, 잘 들어, 순이야. 그건 엄마가 30년 넘게 파출부하고 식당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너한테 주려고. 친정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도 엄마의 눈물을 보자 따라서 울음이 터져 나왔네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던 엄마. 명절 때도 쉬지 못하고 남의 집 일을 도우러 가시던 엄마. 매일 밤 파스로 도배하고 끙끙 앓으며 잠을 설치던 엄마. 그런 엄마가 갑자기 믿지 못할 얘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가방 안에 금괴가 들었어. 금괴 30개. 순이, 널 위해서 엄마가 모아둔 거야. 금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푼돈 한 번 쓰지 않던 엄마가 저를 위해 그런 놀라운 걸 모으셨다니. 뭉클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네요. 엄마, 왜 그런 걸. 그냥 엄마 위해서 좀 쓰고 사시지. 네가 지독하게 시집살이하는 거 엄마가 모르는 줄 아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엄만 다 알아. 그 말씀에 또 눈물이 터져 혼났어요. 그동안 힘들어도 걱정 끼치기 싫어서 늘 잘 지낸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목소리에 힘을 실어 경고하듯 말씀하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 엄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꼭 조심해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예견하신 것 같아요.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시어머니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던 거죠. 은행 금고에 바로 넣어. 집에 두지 말고, 알았지? 네, 엄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어렵게 모아주신 거 꼭 지킬게요.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곤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통장도 있어. 장례 비용으로 써. 넉넉할 테니 남은 건 네가 가지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으실 거야.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순이야, 엄만 이제 네 아버지 만나러 갈 때가 됐어.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영영 깨지 않을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금괴에 대해 당부하기를 잊지 않으셨죠. 장례식장은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정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엄마의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파출부 일을 같이 하시던 아주머니들, 식당 동료들, 동네 이웃들 모두 엄마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이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그리워 또 눈물이 났네요. 시어머니도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아이고 순이야, 어쩌니?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과장된 모습이라 오히려 어색했어요. 왠지 주변을 의식하는 행동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들 들으라는 듯 크게 내뱉던 걱정 뒤로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나저나 장례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걸 다 어쩌냐? 아이 보아하니 조문객들도 부의금을 많이 낼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좀 남겨주신 게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그래? 얼마나 남기셨는데? 장례 비용 정도요. 저희 엄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도 힘들게 만들어두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삐죽이며 관심을 거두시는 듯 했네요. 장례식 둘째 날 새벽, 조문객이 뜸해진 틈에 저는 잠시 시간을 내서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벽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구석에 낡은 이불 보따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 검은색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자 또 노란 보자기가 나왔죠. 그 보자기를 펼치니 정말로 금괴가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괴가 정확히 30개나 들어있었고 옆에는 구매 증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그걸 모으시느라 얼마나 아끼고 아끼셨을까요? 본인은 찢어진 운동화를 꿰매 신으시면서도 외동딸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시려고 모진 고생을 하셨을 게 뻔했죠. 한참을 울던 저는 금괴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가야 했고 은행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다가 안방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들 사이에 꼭꼭 숨겨뒀죠.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은행에 가야지. 엄마 말씀대로 금고에 넣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는 순간 주무시는 줄 알았던 어머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장롱에 넣어둔 금괴가 떠오르긴 했지만 설마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빈소를 오래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설마 어머님이 뭘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이날의 어리석은 선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랜 시간 모셔온 시어머니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납골당에 유골함을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엄마가 주신 선물 꼭 지켜내서 새 인생 살아볼 거예요. 그게 제가 친정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기 전까지 저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에 넣어둬야지. 하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을 때 저는 기겁하고 말았어요. 장롱문을 열고 이불을 하나씩 드러냈지만 있어야 할 가방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그 자리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입이 바짝 말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찾아봤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를 다 꺼내고 구석구석 살펴봤죠. 하지만 금괴가 든 검은 가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혹시 다른 곳에 두고 착각을 하나? 스스로에게 물으며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심지어 베란다까지 뒤졌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찾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방문에 기대어 절 보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뭐 좀 찾는 게 있어서요. 뭔데 그렇게 급하게 찾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내는 모르시는지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아범은 어딜 갔다고? 피로 좀 풀고 온다고 애랑 같이 사우나 갔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집 비운 적 있으세요? 글쎄다. 너희 엄마 빈소 갔다 오고 마트도 다니고 했지. 왜?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으셨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 엄마가 남기신 물건이 있는데 검은색 가방이거든요. 분명히 장롱에 넣어뒀는데 안 보여서요. 왜? 그게 없어졌니? 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난 본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무심하게 답하셨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에 다시 친정에 가봤어요. 친정엄마 잃고 경황이 없던 제가 가방을 가져오지 않고 착각한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벽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정말로 제 방에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검은 가방이 정말 중요한 건데 거기 저희 엄마가 쓰시던 유품이 들어있어서요. 만약에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도둑이 든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바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시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디 갔는지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물을 때는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일관하더니 경찰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 그 낡고 검은 가방 내가 봤지. 그거 어디 있어요? 내가 이미 알아서 다 처리했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네? 처리라니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미 팔았지.
우리 돈인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기절할 듯이 놀란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할 말을 잃은 저를 향해 뻔뻔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런 표정으로 봐? 네가 받은 거면 그게 다 우리 집 재산인 거고 내가 이 집 최고 어른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맞지. 말도 안 돼요.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드시고 싶은 거 참아가며 힘들게 일해 한 푼 두 푼 모으신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시집 왔는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그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넌 왜 놀고 먹었는데? 놀다뇨. 전 살림하면서 애 키우고 어머님 챙겨드렸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 가족이면 네가 받은 것도 다 우리 집 공동재산이 된다는 말이다. 젊은 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어디다 쓰냐?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연히 남의 방에 있던 물건에 손을 대놓고도 눈꼽만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대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놓고도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소리치셨어요. 뭐? 도둑질? 너 지금 시어미한테 도둑이라고 한 거냐?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서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만진 것도 죄고 도둑질이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못 들어봤어?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죠. 그건 우리 집 물건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서 남기신 제 물건이에요. 저 말고는 아무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고요.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그리 귀한 거니 진짜 필요한 일을 잘 썼으면 된 거 아니냐? 뭐라고요? 사실 내가 빚이 좀 있었다. 네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마련해주고 둘째 녀석 카드 사고 친 거 갚아주느라 빌렸던 거 말이야. 그거 다 갚고 나머진 내 통장에 잘 넣어뒀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아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쓰라고 남기신 걸 왜 어머님 마음대로...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에 물어보자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무서운 괴력으로 핸드폰을 빼앗은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셨어요. 얘가 영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증거 있냐?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 아니, 애초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증거는 있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그 가방에 뭐가 들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관리 잘못해서 잃어버려놓고 왜 이 난리야? 그깟 낡은 가방이 뭐라고? 어머님은 작전을 바꾸셨는지 갑자기 모르쇠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부르고 집안 식구들까지 알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가방이고 금괴고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에도 없던 것처럼 주장하셨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시어머니 얘기대로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조심한 탓에 제가 금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구입 증서도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 가방도 같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제가 주춤하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고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장례식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본 거야. 평생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네 어머니가 남겨봐야 뭘 얼마나 남겼겠니? 근데 금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때 번뜩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금괴가 있었다고 했어요? 전 그냥 검은 가방만 찾았지 금괴 얘긴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뜨끔한 시어머니가 제 발이 저린 듯 더 크게 소리쳤죠. 금괴라니? 나야말로 언제 그런 말을 했니? 금시초문인데? 너랑 얘기하니 나까지 정신이 없다. 이제 그만해라. 피곤하다. 방금 분명히 금괴라고 하셨잖아요. 얘가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걸 우겨? 순이야, 너랑 나랑 몇 년이냐? 벌써 20년이야, 20년. 이제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면 너 챙겨줄 어른은 나 하나인데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금괴 타령으로 시어미를 괴롭혀?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방금 제 거 훔쳐서 어머님 빚 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해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훔쳐? 이게 부모 다 잃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불쌍해서 대충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네?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기 시작하셨고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네 마누라가 어미한테 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라. 나한테 도둑이란다. 잊지도 않은 금괴를 내가 훔쳐갔다고 우기면서 생사람을 잡는다. 남편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어? 사실이니까 그렇지.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진짜 금괴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야. 어머님이 가져가셨다고 방금 그러셨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신 거라고. 뭐야? 금괴? 장모님이 그런 걸 어떻게 남기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더욱 답답함만 커졌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엄마가 나 주려고 금괴 몇십 개를 어렵게 모으신 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금괴 가격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근데 몇십 개라니. 그럼 억이 넘어. 장모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엄마가 적금 하나 탈 때마다 사놓았다고 하셨단 말이야. 자그마치 30년 넘게 아껴가며 모으신 거라고. 파출부하고 식당 일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셨겠다. 남편마저 저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모습에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쟤도 오죽 상심이 크면 저러겠니? 원래 부모나 자식 보내고 잠깐 정신줄 놓는 사람도 있는 법이야. 다른 어떤 것보다 충격받을 일이잖니. 어린인 내가 이해해야지.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비웃음과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설령 네가 말하는 그 금괴가 정말 있었다고 치자. 그래도 이 집에 들어온 순간 그건 우리 집 재산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알아들었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 그래, 뭐 좀 그렇게 법대로 따지고 싶거든 경찰서 가봐라. 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금괴 훔쳐갔다고 신고해봐. 증거도 없는 허황된 소리를 누가 믿어주겠니? 분하지만 어머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금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훔쳐갔다는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혹시라도 이 얘기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며느리가 정신 나가서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온 가족 망신살 뻗치는 거야. 알았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 마침 장례식 치르느라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도 한숨을 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는 원통함에 멍이 들도록 가슴을 치고 또 쳤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도 시어머니는 버젓이 저 보란 듯이 전에 없던 행동을 하셨죠. 그 일이 제 가슴에 더욱 불을 질렀습니다. 금괴 사건 이후로 생전 안 가던 백화점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새 옷과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을 사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계획도 잡으셨어요. 그것도 물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유럽으로 말이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며 속을 뒤집으셨어요. 마치 이건 다 네 돈이지만 어쩌겠니? 증거가 없잖아? 라며 비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 계속 시어머니께 따지는 걸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교묘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 헛소문까지 내셨죠. 하루는 장을 보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야채가게 아주머니와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됐어요. 아이,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아유, 불쌍해 죽겠어. 아니, 며느리가? 안 됐네. 그렇게 착한 사람도 드문데. 착하긴 한데 애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근데 자꾸 헛소리하면서 없는 금괴 타령을 하고 날 괴롭히니 볼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어. 어머, 그럼 조기 치매 뭐 그런 증상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던데. 안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안 간다잖아.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 봤어? 그러다 큰 사고 치기 전에 얼른 병원 데려가 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 동네방네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시어머니를 보니 억울함에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고등학생인 제 아들까지 전부 부른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연기를 시작하셨죠. 오늘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종호 어멈 때문이다. 그 말에 시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형수님이 왜요? 너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종호 어멈이 이상한 소리라면서 날 괴롭히고 있어. 있지도 않은 금괴가 없어졌다면서 시어미를 도둑 취급한다. 다들 알다시피 돌아가신 안사돈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니? 근데 무슨 금괴 수십 개를 남겨주셨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금괴가 얼만데 그걸 몇십 개나? 그럴 돈 있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고생하셨겠어요? 언니 꿈꾼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하려는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들이 한숨을 쉬며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엄마가 외할머니 떠나시고 너무 슬퍼서 후유증을 앓는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너무 걱정돼.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아들까지 나서서 절 비난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당신 걱정하잖아. 이제 그만 마음 좀 잡아. 아니요. 금괴는 정말로 있었어요. 믿어줘요, 제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장모님이 금괴 같은 걸 살 형편이 안 되셨다는 건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온 가족이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저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었어요. 아들마저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정신과 전문의 지인한테 물어봤어. 이런 증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대. 특히 가족을 잃은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망상이 가장 흔하다고 하더라. 저는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망상이 아니에요. 전 말짱하다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네가 미쳤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병원에 가보는 거 어떻겠니?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자라 온 식구들 앞에서 저를 친정엄마 잃은 충격에 헛소리하는 여자로 만들어 놓고 만족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에 건너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야 뭘 좀 알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그 금괴 타령 계속하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장담할 수 없어. 정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 모르겠어? 이미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 다 내 편이야.
누구 하나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까짓 금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 어차피 우리 집안 위에 썼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꼭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 사과라도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죠. 아니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거야?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내가 그거 가져다 도박을 하기로 했어. 길에 뿌리기로 했어. 알차게 잘 썼다고 분명히 말했지. 제발 정신 차리고 오늘 이후로 그 망할 금괴 타령은 관둬라. 안 그러면 뒷일은 책임 못 져. 혹시 너 정신병원 가면 종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라. 시어머니는 통보하듯 말한 뒤 방을 나가셨고 저는 결국 그 협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 시어머니의 계략으로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절망에 빠져버렸죠.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간 이 원통함을 꼭 풀고 말 거예요.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을 뒤로 하고 조용히 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친정엄마의 유산은 없었던 걸로 치고 다 잊은 듯 살아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며 언젠가 시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지독한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네요.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근처 금은방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금괴를 팔았다면 분명 금방 주인이 기억할 것 같았어요. 조용한 동네에서 금괴 파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금은방부터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사진에 계신 60대 어르신이 얼마 전에 금괴 팔러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금괴에 대해 묻자 다들 의외라는 듯 놀라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집 근처에서 시작된 금은방 조사는 점점 반경을 넓혀 버스로 2정거장이나 떨어진 곳까지 찾아다니게 됐죠. 그러다 하루는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점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이 어르신이 금괴를 판매하러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자 점포 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물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요? 그때 저는 뭔가 희망적인 징조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유를 묻는 걸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눈에 힘을 주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금괴가 돈 한 푼이래요. 이분은 저희 시어머니신데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부탁으로 금괴를 파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문제에 경찰까지 나설지 모르는데 혹시 여기 오신 게 사실이라면 그냥 CCTV 자료만 받아 확인하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요. 만약 시어머니가 금괴를 그 점포에 판 게 맞다면 주인도 일이 커지지 않고 해결되길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고민하던 주인은 장부를 뒤적여 금괴 매입한 기록을 찾아내 날짜를 확인하고 CCTV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말을 들어서 조급했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더라고요. 화면을 확인한 저는 다시 한번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던 시어머니가 멀쩡히 친정엄마의 검은 가방을 들고 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금괴를 꺼내 보이며 흥정하고 있는 게 보였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억지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금괴는 처음부터 자기 물건이었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어설프게 움직이다 궁지에 몰리는 건 한 번으로 좋겠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시어머니를 미행해 금괴 판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에 다니며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었어요. 피 같은 친정엄마의 돈이 그렇게 쓰이는 게 마음 아팠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시어머니가 둘러대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외출한 시간에 방을 뒤져 거래은행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액이 입금된 날짜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을 핸드폰으로 찍어 일일이 사진으로 남겼죠. 다음으로 한 일은 작은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하나 사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머니가 제 금괴에 손을 댔다는 증거가 될 말을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맘때 조용히 지내는 척하던 절 보고 어머님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은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꿀물을 한 잔 타서 방으로 들어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약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 꿀물 한 잔 드세요. 오냐, 아우 친구들하고 호텔 뷔페 다녀왔거든. 아유 이것들이 못 먹고 살았나. 내가 한 통 낸다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더라. 어머니는 으스대며 친구들에게 호텔 뷔페를 사줬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저는 주먹을 꼭 쥐고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 호텔 뷔페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래봐야 푼돈이지. 내가 사돈 잘 둔 덕에 요즘 돈 걱정 안 하고 살잖냐? 아유 그래,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지. 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구슬리면 시어머니가 자기가 한 짓을 털어놓을 것도 같았거든요. 그게 왜 제 덕이에요? 아이 몰라서 묻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금괴 판 돈이 아직도 두둑하게 내 통장에 있잖아. 안 싸더니 부지런히 파출부한 덕에 내 노후가 아주 편안하다. 아유 기분이다. 다음 안 사돈 기일엔 나도 같이 납골당 가마. 가서 우리 사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시어머니 입에서 금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금괴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는 펄쩍 뛰던 시어머니가 술 한잔하고 방심하자 자기 죄를 술술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역시나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직계 존속에 대한 절도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멀쩡히 남의 돈에 손을 대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증거를 모아도 상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니 답답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순간에 잊을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해주자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것 이상의 자괴감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게 칠순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칠순은 크게 해다오. 여행이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으니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사람들 다 초대해서 축하받고 싶다. 그래서 그날을 노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날, 모든 사람이 모인 그날의 진실을 폭로해 결코 잊지 못할 절망을 안기고 싶었죠. 그렇게 최고의 복수를 위해 저는 죽은 듯이 몇 해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모두 금괴 사건을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의 복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죠. 드디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한 대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친척과 친구들, 교회 사람들까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시더군요. 잔치 당일 시어머니는 들뜬 표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 연회장에 앉아 계셨어요. 시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죠. 엄마 오늘 진짜 예쁘시네요. 손님들 정말 많이 왔어요. 무슨 유명인사 칠순 같다니까요. 그래?
아니, 잔치는 이왕 하려면 크게 해야 하는 거야. 남한테 책 잡힐 정도로 초라하게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얼굴 가득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잊을 수 없는 망신을 당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고소한 생각이 들었네요. 잠시 후 손님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님, 칠순 축하드려요. 아우, 정말 젊어 보이세요. 환갑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시어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인사를 받으셨어요. 곧이어 식사가 시작되고 축하 순서도 이어졌죠. 그 뒤로 손자 손녀들의 축하 노래, 교회 성가대의 축가, 친구분들의 축하 인사로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최 여사님의 며느님이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요즘 보기 드물게 사이좋은 고부간이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상이라니? 네가 영상을 준비했어? 놀란 것 같은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특별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기대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잠시 두려움 같은 게 스치더군요. 하지만 그 많은 손님 앞에서 저를 말릴 엄두는 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저희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 진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결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실 거예요. 인사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그리고 가족 사진도 나왔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영상에 집중하더군요. 그런데 몇 분 이어지던 영상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화면 가득 저희 친정엄마의 수첩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직접 적어두신 금괴 구입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영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30년간 파출부와 식당일하며 사모으신 금의 구매 기록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곧바로 화면이 금은방으로 넘어갔고 낯익은 노년 여성이 금괴를 파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건 오늘의 주인공인 최 여사님께서 금은방에서 금괴를 팔고 있는 장면이네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분명하시죠? 화면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뭐야? 당장 끄지 못해? 어서 끄라고! 하지만 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을 멈추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놨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어렵게 모아 구매한 금을 외동딸인 저에게 남기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갔을 때 금괴는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바로 저렇게 저희 시어머니가 안싸돈이 남긴 금괴를 들고 금은방에 가셨기 때문이죠. 다음은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사는 사진,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최근 5년간 시어머니가 보내신 호화로운 생활을 찍은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많은 돈이 났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술 취한 음성이었죠. 몰라서 묻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금괴 판 돈이 아직도 두둑하게 내 통장에 있잖아. 아예 안싸돈이 부지런히 파출부한 덕에 내 노후가 아주 편안하다.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건 조작이야.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좀 불안정해요. 다들 기억하시죠? 몇 년 잠잠하더니 다시 시작됐나 보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 나왔죠.
화면 속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모으신 금괴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몰래 가져가 자신의 빚을 갚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정작 금의 주인인 저는 정신병자로 몰았어요. 화면이 바뀌며 병원 진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정상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더는 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음해하고 협박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죠. 꺼! 당장 끄라고! 그 순간 영상이 끝났고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최 여사, 저게 다 사실이야? 사돈이 고생고생해서 남긴 유산을 정말 가로챈 거야? 아니, 훔쳤다고 해야 하나? 그럼 그때 며느리가 정신 나갔다고 한 것도 일부러 그런 거구만.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칠순 축하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닌 것 같네. 순식간에 연회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완전히 망가지고 시어머니의 인간관계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소리쳤죠. 이것이 날 이렇게 망신 주고도 네가 멀쩡히 내 아들이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도 길길이 날뛰긴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5년간 참아온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너무하다고?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사돈이 고생고생해서 남긴 유산을 도둑질하고도 오리발 내밀고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당신 어머니는? 아니, 마누라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은 당신들은 죄가 없는 거야? 아니, 그건 당신이 제대로 얘기했으면 내가 분명히 믿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땐 어느 집 개가 짖느냐는 듯이 관심도 없었잖아. 세상에 하나뿐인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당신 같은 남자 이제 나도 필요 없어! 그러고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연회장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서 잡아와! 쫓아가서 잡아오란 말이야! 저 망할 것이 감히 내 칠순을!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고 그날 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생긴 일이었죠. 아들은 한숨 쉬며 소식을 전했어요. 다행히 빨리 모셔가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한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왔어요. 언어장애도 올 수 있다고 하더니 말씀을 제대로 못하세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들 역시 제가 당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절 원망하더라고요. 남편도 도끼 눈으로 절 바라보며 소리 질렀죠. 어때? 우리 어머니 적골 대신이 이제 만족해? 난 어머니 그렇게 되시길 바란 적 없어. 내가 원한 건 그저 진심 어린 사과였어. 그래도 꼭 칠순잔치에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 거야? 용서? 그런 거 받을 생각 없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할 건 어머니라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도장은 진즉에 찍어뒀으니 당신 것도 찍어서 접수해.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어머님도 당신도 심지어 아들까지 모두 나한테는 상처 주는 사람들일 뿐이야. 이제 종호도 군대까지 다녀와 대학 졸업이 코앞이니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살겠지. 여보, 잠깐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일단 어머니 상태도 봐가면서. 왜? 어머니 그렇게 만든 핑계로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사양하겠어. 당신 어머니 병수발은 당신이 해. 여보, 그래도 이혼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 아니, 난 이미 결심했어. 당신이 서명 안 하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각오해. 뭐? 기어코 이혼을 하자는 말이야? 당연하지. 내 조건은 단 하나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가 훔쳐간 금괴값만 돌려줘. 3억 정도 될 거야. 3억? 내가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딨어?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 우리 엄마 금 팔아서 만든 돈!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신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소송까지 가면 소문만 더 무성해지고 법원에 오가느라 힘들 텐데 괜찮겠어? 어차피 어머니가 도둑질하신 거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도 그 돈을 못 내겠다는 거야?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제가 이혼과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에 결국 돈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빼앗겼던 3억을 받아냈습니다. 정확히는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쓰신 돈이 많아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간신히 그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남편과 남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날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너 후회할 거야. 아니요. 후회하는 건 어머니일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라도 진실을 밝혔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반성하고 사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받아낸 3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저만의 사업도 시작했어요. 사실 5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독립도 준비했거든요. 친정엄마가 통장에 남겨주신 돈에서 장례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종잣돈 삼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 강의도 들으며 조금씩 불려나갔죠. 그러는 사이 1,000만 원이 어느새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담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금괴 말고도 저에게 손맛이라는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후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가게는 빠르게 자리 잡아 단골 손님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만에 아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이유가 할머니 욕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요양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제대로 안 받아서 할머니 임종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시험 끝나고 연락받아서 뒤늦게 가봤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큰며느리를 찾으면서 사과하고 싶어 하셨다고. 큰며느리랑 같이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면서 뒤늦게 후회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스스로 현재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반대였던 모양이더군요. 죽기 전에 후회되는 일이 많아 외로운 죽음을 맞으면서도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곳에서나마 착하고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네요. 저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그저 단순한 금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씨앗이었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였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 새로운 희망을 꿈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